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6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타이틀 없이 한번 새롭게 가봤는데 괜찮으면 이 길로 쭉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정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요. 도로가 한산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수능보다 뭐 앞에 하니까 사실 시간을 바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차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다들 좀 불안해서 이제 나오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다니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갈고 닦은 실력을 이번만이라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원래 수능만 되면은 딴 때보다 날씨가 팍 떨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스스로 나 괜찮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인생 뭐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막 크게 망가져요? 아니에요. 시험 잘 보면 물론 그 나름대로의 길이 있지만 시험 못 보는 대로 또 자기가 인생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 사는 거 딱 보면은 뭐 좋은 대학 안 나와도 혹은 뭐 엘리트 코스 안 밟아도 다 잘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 서로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특히 저는 식구들은 식구들이다. 식구들은 비난하지 말고 식구들은 그냥 감싸주고 좋게 해석해서 부드럽고 예쁜 말만 하자. 이런 게 저희 요즘 기본 생각입니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식구들하고 특히 감정 소모하지 말고 좋게 위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바깥에.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끼리라도 하지 맙시다. 자, 오늘 방송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용진 기자, 오랜만에 또 박용진 기자와 함께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촌철살인 멘트들 기대하는 코너입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대신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웃음이 그냥 떠나질 않네요. 슬프거나 좀 진지하거나 좀 화내야 되는 그런 기사나 소식 전해줄 때는 어떤 표정을 짓죠? 일단 슬픈 표정을 지어야겠죠. 한번 지어보세요. 절대 그게 아니라 웃상이죠, 원래 얼굴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오해도 많이 받겠어요. 네. 네. 부모님도 원래 얼굴이 좀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웃상이 그래도 울상보다는 낫긴 합니다만. 배동호님, 웃음을 머금은 박용진 기자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배동호님, 박용준이랍니다. 준. 그 할 때 그 준이요. 자, 송기남님께서 매국노와 반대를 싹 쓸어내고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노영이 화이팅! 하셨고요. 행복하자님 댓글 해도 안 읽어주던디 이러셨습니다. 행복하자님은 왜 안 읽어주는지 알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버버벅 기자 나옵니까? 이렇게 버버벅 기자 나오냐?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내가 읽어줘야 돼요, 행복하자님. 읽을 게 있고 안 읽을 게 있는 거지. 자, 신사 커멜리님, 노배님도 수험생 부모 아니십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얘기하셨고, 신윤식님, 영희님 옷차림 보니 민주당 가입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민주당 가입한 건 아닌데 옷이 이거밖에 일단 없었고 더 중요한 건 원래 저의 마음은 항상 푸르른 청춘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왕자 어린님,
54,588명의 수험생 여러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아, 오늘 수험생이 54,588명이군요. 야, 진짜 많이 줄었다. 이러다 대한민국 없어지겠네. 영희 친구들 모여라. 정일호님, 김영봉님, 굿모닝 오늘도 좋다.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자, 박용진 기자님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네, 그 여당의 총선 카드죠. 이제 메가서울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5호선 김포현장 예타를 면제하면 당론을 채택하면서 실리적인 방어에 나섰지만 이제 현직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유혹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가 이제 서울시, 김포시, 그리고 구리시인데요. 모두 단체장이 국힘 소속입니다. 이제 현직 단체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우선 메가 서울 만드는 것에 모두 동의했느냐? 우리가 그동안 펴온 정책은 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정책은 서울을 마구잡이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서울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었고 서울 있는 건 너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좀 정리해주고 나머지 지방을 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지방이 정말 다 괴사 직전이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수도도 옮기고 뭐 국회의사당도 옮기고 뭐 이것저것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을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하면서 그동안 했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럼 그동안 했던 정책들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총선용으로 한마디 여당 대표가 여당 쪽에서 여기 니네 여기 붙는 거 여기 이렇게 출퇴근 머니까 여기 붙여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나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야. 옳은지 옳지 않은지 먼저 검증을 하고 국민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서 맞다, 메가시티로 가자 이 말이 나왔어야지 그 다음 논의가 진행되는 건데 이거는 뭐 메가시티 당연히 해야지 뭐 누구 넣어줄까? 구리 넣어줄까? 김포 넣어줄까? 뭐 선심 쓰는 것처럼 무슨 이게 장난질이에요 뭐예요? 애들끼리 땡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세훈 시장님 김포에 자기 집 있어요? 자기 땅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 주변 사람들 한번 파볼까요? 오세훈 시장님 구리에 또 뭐 하나 갖고 있죠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진짜 의심스럽고 궁금하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양평 땅 가지고 난리쳤던 김건희 씨네 일가족들 구리도 있겠지, 김포에도 있겠지.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겠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김기현 씨도 있을지도 몰라요. 김기현 대표, 윤 대표 뭐 내가 보기엔 국민의 사람들 전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서울이 확장되는 걸 막자 그랬다가 갑자기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딱 전제가 메가시티 괜찮다. 너도 나도 편입시켜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집이 혹시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 아니죠. 경기도예요? 인천입니다. 인천이요? 아, 인천은 여기서 또 좀 비껴가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는 김포나 이렇게 구리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로 가면 딱 집값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옳지 않은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하세요. 근데 이게 아니면 옳지 않은지를 따지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선 때 힘을 못 받을 거니까 일단 한번 질러보고 무조건 가는 척 하다가 이거 어차피 입법 안 되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면 야 입법을 못해 왜 민주당 때문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의 표가 전부 다 자기네끼리 되는 거야. 표를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지 말자고요. 표를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을 것인가만 생각해야지. 공무원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 진짜 짜증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단체장들이 나서는 건 이제 바람잡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그 백경현 구리시장이 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또 지난 6일에도 이제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시장 또 만났죠.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차치하고 일단 메가시티 뭐 하나 뭐 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뭐 좀 이런 식의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이제 구리시가 인구가 19만밖에 안 됩니다. 또 좀 감소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족 도시로는 좀 성장하는데 주변에 워낙 도시들이 다 크고, 그러니까 구리시만으로는 좀 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로 들어가서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구리시는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나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특히 이제 서울과 딱히 경계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뭐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 경기도, 이쪽으로 가면 서울 이러면 난 서울로 갈래 이런 마음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나 편입시켜줘, 편입 좋아, 찬성해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지금 삶의 터전에서 요 선 하나로 갈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화를 내는 지점은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이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개인들의 크고 작은 이득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국토 전체를 놓고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 되냐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욕을 먹든지 말든지 자기가 해야 될 바는 소신 있게 하는 게 원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동안 했던 거 다 뒤집어 엎으면서 표 하나 좀 더 많이 받아보겠다고 이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고 나쁜지 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라 다 망가뜨려 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도대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안 생각해요? 내 말이 틀려요? 또 웃기만 하네 이분이.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뭐 구리시장이나 뭐 김포시장보다 훨씬 체급이 큰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앙 정치권이랑 그리고 그런 기초 단체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좀 그러니까 도맡고 일부러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왜 그래요 도대체. 오세훈 시장도 부동산에 엄청 관심 많다더만.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자기 대권. 그러니까 부동산을 밟고 자기가 대권. 일거양득이네. 그러네. 부동산 가져가고. 아유, 근데 오세훈 시장은 너무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좀 욕을 먹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균형 발전시키는 게 맞는가를 생각해야지. 왜 그래요, 사람이? 아, 진짜. 그냥 몽땅 서울 하라 그래. 대한민국에 서울 하나밖에 없으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어? 오늘은 또 이제 김동연 지사랑 또 유정복 인천시장 해가지고 또 삼자회동을 하면서 또 오늘 또 이 메가 서울에 대한 얘기를 또 나올 거거든요. 또 아예 서울시에서는 이 김포뿐만 아니라 이 서울이랑 민접한 수도권 도시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 메가 서울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연말에 나옵니다. 그럼 또 그때 또 이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또 이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하남, 광명 같은 다른 지역까지 또 이제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서울 살거든요. 나는 좋아요. 서울 사는데 이쪽에서 다 사람들이 서울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솔직히 강남 살거든요. 우리 동네 훨씬 집값 더 올라갈 거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솔직히 그렇게 믿어. 내 부동산 전문 이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면 이게 들어오면 우리 같은 사람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강남, 서초 이런 곳에서 사실은 이제 맨날 하면서 툴툴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세금 내가지고 우리 쪽 사람들 해줘야 되는데 분담금을 나눠주거든요. 교부금을. 근데 교부금 나눠주게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게 되면 이 들어온 편입된 이런 곳들은요 교부세가 안 가요 그쪽으로. 그리고 각종 재정 지원, 뭐 보육료, 도시계획 권한들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그동안 받았던 특혜가 다 없어진다고요. 그 특혜를 누가 줬냐? 이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세금 낸 사람들이 줬던 거예요. 원래 따져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편입되는 곳은 몰라 거기 들어왔다가 이사 가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 서초 강남 이쪽에 있는 땅값만 계속 올라가게 되고 또 그쪽으로 모여요. 또 왜 끝에 살면은요 이 말만 서울이지 사실 서울이나 뭐 어디나 다를 게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게 좋은지 뭔지를 왜 안 말해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로드맵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면서 잘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농어촌 특례택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한번 해줘 보겠다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론조사도 해본 게 있죠. 이제 유시스가 의뢰해서 이제 에이스 리서치 그리고 국민 리서치 그룹에서 12일에서 13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국 모든 지역 다 뭐 대구 경북 다 포함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메가 서울은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정 답변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또 서울, 인천, 경기 이런 해당 지역이죠. 해당 지역에서 서울은 65%, 인천, 경기는 64% 부정 답변을 차지하면서 이 국민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근데 뭐 아무리 바람잡기를 하더라도 현재 국민 여론은 그거 되겠어?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여당은 그렇게 지금 힘 있다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정말 근시안적 시각 가지고 뭐든지 내지르고 막 아무데나 여기다가 막 다 팍팍 싸놓고
나중에 누가 치워야 되는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정말 뭐 말이 통해야지 도대체 얘기를 하고 말이 통해야지 생각을 좀 하지. 어느 나라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요. 어느 나라 국토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요. 도대체가 맨날 북한 욕하면서 하는 짓은 북한보다 더해. 한마디 나오면 딱딱딱 무슨 짓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북한에 왜 맨날 욕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북한보다 더하는 행동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진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표나 이런 거에 도움되니까 옳은 것을 믿고 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건지 양심을 손에 넣고 다 생각해 봅시다. 자, 양심. 난 아무리 봐도 내 양심으로는 아닙니다. 예. 자, 한동훈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언론 노출 빈도가 이제 최근 또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이제 김기현 당대표의 실각설까지 제기되면서 차기 국힘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작 이제 인사검증은 또 실패했는데 국힘의 대안은 한동훈 장관으로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한동훈 장관이 뭘 잘했냐고요? 뭘 했냐고요? 마약과 전쟁한다더니 마약은 더 시끄럽게만 하고 이성균 씨 다리털 검증 불가 나온 거 봤죠? 예? 지드래곤 다 밀고 나왔지만 뭐 나온 거 있어요? 한 개라도 제대로? 한동훈 장관이 솔직히 진짜 겨울 성과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성과를. 내가 본 성과 한 개도 없는데 한동훈 장관은 왜 자꾸 띄워주는 거야? 게다가 어제는 그 와이프까지 그냥 뭐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네만에 이거 지금 다 띄워주고 있다만. 완전히 무슨 뭐 제2의 김건희를 보는 것처럼 이 뭐 예쁘네요. 뭐 이런 댓글 달리면서 청소 잘하시네요. 이거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동훈 장관 이번에 김영수 합참의장 후보자 뭡니까 그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는지 알아요? 인사검증 그따위로 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안 말하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 안 해도 하라고 하는 게 검증이죠. 검증의 뜻이 몰라요? 본인이 안 밝히면 못해요? 그 말이라고요. 게다가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너 이렇게 임명할 테니까 너한테 불리한 거 말해. 이렇게 말하면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명백하게. 이런 현상은 언제 나타나요? 레임덕 때 나타나는 거예요. 레임덕 때.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을 전부 다 속이고 몰랐다고 발뺌하고 그걸 갖다가 대통령실이라는 작자들은 앉아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이상해요. 부실검증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 나쁜 짓을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잘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들이 못되게 가르치나? 아주 그냥 일관적으로 니네는 학교 가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나? 미친 거지 그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세요. 내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젯밤에 잠도 안 자고. 검증이란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거 읽어주면 좀 그런가? 어쨌든 보세요. 내가 화나서 쓴 거예요.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참 후지다. 뻔뻔하고 참담하다. 후보가 안 밝히면 모른다니. 그런 검증이라는 게 왜 있냐? 검증이란 당사자가 안 밝혀도 짚어내는 걸 일컫는 말 아니겠냐? 게다가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임명 후보자들은 용산에서 요청이 와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안 밝히거나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는 거고 후보들이 그렇게 해도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레임덕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 아니겠냐.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고 후보가 거짓말하거나 고의를 모른 채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참으로 세상 창피한 일이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대통령과 국민을 우습게 볼 때만 나타난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지 하는 건지 참으로 괴이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썼어요. 물론 호응이 많지 않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한두 번이에요? 에? 그 김명수 씨는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좀 웃기지도 않던데 학폭 의혹에다가 주식거래 의혹에다가 골프 의혹에다가 막 별별 의혹에 집산채도만 그거를 못 가려낸다고요? 말이 돼요? 에? 안 밝히면 못 가려낸다는 그 어서 그런 뻔뻔한 말 도대체 누가 했어요? 그 말을. 그 말한 사람 이름을 정확히 대세요. 왜 자기가 말한 거를 이름을 대고 말을 못해요. 한동훈 장관님 비대위원장에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인사검증 좀 잘하십시오. 인사검증 좀. 자, 이준석 씨가 또 나섰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서. 어제 라디오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출연했는데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을 대변해가지고 당 중진이랑 윤핵관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 2주 안에 김기현 대표가 쫓겨날 수 있고 그 자리를 이제 한 장관이 물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고위원들이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은 당이 이제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당대표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는 막내리게 됩니다.
그래갖고 한 장관이 지금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면서 지금 서울, 종로, 서초 이런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이 불발될 경우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그 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아마 이게 12월 초거든요, 시점이. 12월 초에 이제 쌍특검이 끝나고 그 시점이 아마 등판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이런 시점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만 떴다 하면 이런 기사가 쭈루루 나와요.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갔죠. 다음에 또 간다는데 맨날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갔어요. 가자마자 비행기 타자마자 누군가 띄워주는 기사가 쭉쭉쭉쭉 나와요. 한동훈 장관 쭉쭉쭉쭉 띄워주고 있어요. 예? 또리님이 대통령 오늘 또 여행 갔습니까? 딱 맞아요. 여러분 한번 그 기사 나오는 타이밍 한번 보세요. 이제 용비어천가 윤비어천가 아니고 이제 한비어천가 올라가는데 항상 이 타이밍이 있어요. 나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한 장관 내년 총선 출마설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가 그랬죠. 1, 2주 안에 김기현 대표가 쫓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정리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기현 너 나가. 너는 이제 나의 욕바지로 이미 다 끝났어. 너는 이미 효용을 다 했어. 여기에 새롭게 한동훈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지금 정리가 됐다는 얘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김기현 내쫓으면 너무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일단 김기현은 내버려둬. 대신에 한 장관이 가서 정권이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시나리오가 2개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보기에 어떤 시나리오가 더 맞는 건지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네 밥그릇만 생각하고 자기 권력 잡을 생각만 하는 게 너무 싫은데 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봤어요. 그랬더니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보세요. 원희룡 장관도 그렇지만 자기가 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김포에 슬그머니 옛날에 한 30년부터 갖고 있던 땅이 있어요. 예컨대. 그 땅이 막 올리지도 않고 처치곤란이어서 힘들었어. 근데 내가 딱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걸 내가 움직일 수 있네? 선을 좀 바꿔놓을 수 있네? 이 생각이 들면 그걸 휘두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옛날에 1,000원 주고 샀던 땅이 지금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지. 이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저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난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면 검찰 출신들 지금 어깨춤 덩실덩실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이러고 있어요. 한 장관이 이제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또 무르른 독설 실력을 또 과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자 이제 한 장관이 그 전에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법무부에 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 뭐 실제로 하겠다는 아니죠.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던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금 비판이 또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어제 탄핵은 가볍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냐. 그리고 둘 다 그냥 민주주의 파기를 막기 위한 극단적이고 무거운 수단이라면 좀 원론적으로 이걸 되풀이하면서 반박했는데요.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욕설 챌린지, 탄핵 챌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 안 그래도 진짜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제1야당 그것도 몇십 년을 유지한 제1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어쩌고저쩌고 그딴 말 합니까? 민주당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듣고도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하고 앉아있는데 예? 탄핵 카드 꺼내니까 니네 탄핵이야? 그러면은 니네 정당 없애버려? 니네 정당 위헌이지? 지금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민주당? 야 진짜 민주당도 어이가 없네.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법무부 장관이.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비유에 불과하다. 뭐가 비유에 불과해요?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를 민주당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야, 진짜 사람들 특이하네. 응? 캐비넷에 뭐가 많이 있다더니 진짜 엄청 많은가 보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어디다 대고 지금 위헌정당 운운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예? 그동안에 한두 번 이상한 말 오고 가고 한 것도 말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냥 전직 대표하고 싸우면서 서로 앉아가지고 한 단의 말장난들이 니네가 탄핵 꺼내면 나는 니네 위헌정당 심판 올릴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예?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냐고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지금 해요. 예? 송영길 대표는 정치인이죠. 지금 현재. 정치인이 그냥 한마디 했다고 자기한테 좀 기분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했다고 물론 뭐 그 말 한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했다고 야 니네 정당 없을까? 위헌정당이라는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래? 한번 올려볼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정말 저는 이해 여기서 한 장관 이렇게 말하죠? 뭐 가볍게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진짜 가벼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나는 정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왜 이래요? 아유, 어이가 없어. 나 이제 혼났어요, 지금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저 계속 할 수가 없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났습니다. 네. 너무 저의 이게 또 과격한 발언으로 인하여 또 혹시라도 마음 상처 받으셨거나 잘못된 정보를 또 제가 흘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전기만으로 자란 야생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자연이 좀 비실비실하던데 그거 먹고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지리산 산양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요, 자연산삼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가 기운이 뻗쳤죠 오늘? 왜 그랬겠어요? 어젯밤에 이걸 먹었겠죠? 39만 원에 뭐 2박스, 1+1, 거기다 또 플러스 한 박스 더 들어가니까 사실은 싸요. 예.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능 선물하십시오. 선물한 다음에 본인 것도 사십시오. 본인이 먹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선물해놓고 먹었냐 안 먹었냐 챙기잖아요. 내가 먹는 거는 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나라도 챙겨야 돼요.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사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드시라고, 시간 맞춰 드시라고 한마디씩 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가 건강하고 스스로 기분이 좋아져야지 모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우울감 느끼시면 빨리 병원 가서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생각보다 우울증은 심합니다. 자, 가을에 특히 피곤함 많이 느끼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도 드리니까 11월 말까지 스스로에게 투자 한번 해보시고 효과도 올려주시고, 어제도 어떤 분이 효과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늦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못 읽어드렸어요. 자, 그런 분들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으로 하시고요. 네이버 검색 산삼 순백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산삼 시대 산삼 순백 여러분들께 강추해 드리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저한테 다 보내주십시오.
주십시오. 제가 먹고 쑥쑥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이제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소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필상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모셨는데요. 조상호 변호사님, 네. 먼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추가가 되면서 네. 병합하냐 마냐 가지고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병합을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이 아니요, 아직 뭐 한 결정난 거예요? 건 아닙니다. 결정은 아직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보기엔 가닥에 갔는데 왜 갔냐? 봤더니 김진성 네. 예, 이라는 그 위증을 했다는 사람에 대한 이제 기소가 같이 들어갔는데 두 명이 이 아까 위증 교사와 관련된 범죄 이재명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 네. 그다음에 김진성에 대해서는 위증 네. 정범. 이제 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서는 공동 피고인인 상피고인인 이 김진성 씨가 나 다 자백할 거고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 병합하면 나는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고 나만 혼자 바보 된다. 나는 이거 절대 반대다. 막 이랬다면서요? 그건 이제 김진성 씨가 아니고요. 김진성 씨의 변호인 이제 배승희 변호사. 아까 배승희 변호사가 했으니까 네. 결국 이제 근데 그 김진성 씨가 또 제출한 진술서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아 그래요? 어때요? 김진성 씨가 직접 작성해서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나는 그게 위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취지는. 좀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증인지 몰랐다? 네. 그럼 위증이라는 건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말이야, 제가?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몰랐다. 나는 사실대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진술했을 뿐이다라고. 그러니까 위증죄는 예. 사실이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증죄는 본인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법리적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위증에 자기는 위증이 해당하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본인은 자신이 한 법정 진술이 진실이다라고 믿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증죄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뭐 할 거냐, 그냥 분리해서 진행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진성 씨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틀린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은 양도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병합해서 붙여버리면 그렇죠.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오랫동안 김진성 씨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의 심리를 김진성 씨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번 나와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현재 분리된 상태에 있다가 그 심리가 이뤄질 때 병합하거나 그렇죠. 그래야죠. 아니면 별도 병행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법에 따라 형의 선고는 그때 병합 여부를 결정하면서 판단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건에 지금 김만배 곽상도 씨의 별도 사건을 보시면 알아요. 김만배 곽상도 나무깨 그 50억 클럽 사건 같은 경우에 이른바 22부에서 진행됐던 본류 사건 재판에다 붙이질 않았어요. 붙이지 않고 최종 선고까지 갔습니다. 그 최종 선고까지 간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사건은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곽상도의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대장동 본류 사건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붙여서 곽상도를 계속해서 피고인으로 소환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건 비효율이다. 두 번째는 그 사건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혐의였던 50억 클럽 뇌물이 무죄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만배 씨도 당연히 뇌물 공여 부분이 무죄가 났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제 유죄가 났는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400만 원인가 나왔고, 그다음 곽상도는 그 2배인 벌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그 형법 법제에서 죄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남욱과 김만배는 당시 죄수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여러 개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 그 동종의 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이미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택하는데 여기도 징역형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벌금형을 선고해야 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경우라면 별도 선고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별도로 선고까지 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무죄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할 것 같으면 별도로 심리 후에 별도로 선고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우리 법 원칙상 다른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또 병합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분 판단을 미리 할 것이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 형의 선고를 하나로 하기 위한 또 다른 병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판부가 이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빠른 판결, 그러니까 빠른 결론까지를 원하는 거라면 별도로 분리해서 심리해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배승희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라고 하던데 네. 갑자기 어떻게 배승희 변호사 방송하시는 원래 그 배승희 변호사는 재판 잘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갑자기 김진성 씨 재판을 맡게 됐어요? 그거는 저희도 모르죠. 저희도 알 수가 없죠. 신기하네. 갑자기 이렇게 맡게 되셔가지고. 네, 그러시고. 근데 역시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지 잘 못하죠? 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그러니까 아니 재정합의부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재정 결정에 대해서 다시 또 이 재판부가 단독으로 다시 이송해달라. 그러니까 재배당해달라는 거죠.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재정합의부에서 결정한 합의부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네.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배승희 씨까지 여기 합류했다. 이 김진성 씨 살리기에. 그렇게 되면은 살리기인지 죽이기인지는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라면? 뭐 특별히 글쎄요. 그렇지 뭐, 않아요? 뭐 이미 적대적 환경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거 이미 아니에요. 적대적 환경이야. 네.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적대적이고 너무 편파적이고 그렇죠, 사실. 네. 그 사건 같은 경우 또 특이할 점이 여전히 그 김진성 씨에 대해서 검찰이 최초에 구속영장까지 쳤어요. 근데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재판부도 엄청나게 고민하나 보네요.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또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 김씨 물른다고 말했던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뭐 위례 뭐 백현동 이런 특혜 개발 특혜 의혹 뭐 비리 의혹 이 세 가지가 정말 복잡스러운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뭐 위증 사건이니까 좀 빨리 뛰어가지고 총선 전에 결론 나오게 합시다가 검찰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4월 전에 못 나와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4월 전에 심리 끝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모든 기사에서 뭐 총선 전에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스크가 엄청 커졌다 그러는데 12월 달에 이 재판부에서는 12월 그러니까 네. 다음 달에 변론 준비기를 잡는다는 공판 준비기를 잡는다는 거고 예, 2회차. 2회차 잡는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1월 달에 이제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니까 사실은.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1월 달에 이제 길이 잡히고 네. 그다음에 뭐 당시 이제 증인이나 증거들이나 이런 거 중간 조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타임이 하필이면 딱 그 판사님들 인사가 다 쫙 갈려 있는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재판 자체가 1월 달부터 2월까지는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재판부가 말씀하신 의미심장한 말이 천천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상의 불구속 사건의 재판과 같이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한 달에 한 집중 번씩 심리하지 하는 거지. 않겠다는. 바로 그거야. 집중 심리 하면은 이제 큰일 나지만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에 집중 심리 할 필요도 없고 통상대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내년 4월 넘어서 나오겠지 결론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는 유죄의 징역형일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죄의 징역형은 이 사건만 별도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 네, 같이 거죠? 합쳐서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결국에 빠른 선고를 원하시는 거라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예.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은 언론사들은 그때 재판부가 지난번에 13일이었나요? 그 얘기 이제 했으니까 갑자기 다 일괄적으로 이재명 대표 이제 리스크가 엄청 커졌다. 총선 전에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된다. 이제 별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거 옳지 않다. 응? 그러지 말아라. 내가 다 알잖아. 내가 설명해 준 게 다 맞잖아요. 그거 옳지 않다. 변호사시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고요. 변호사 중에도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에? 내가 정말 맞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판사님들 제가 맞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어제 내가 재판을 부산까지 갔다 와서 했는데 힘들어 죽겠네 진짜. 어쨌든 제 말이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2 여의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주목을 좀 덜 받는 느낌이긴 했는데 하필이면 지난 11월 13일 그날이 언제냐면 전태일 열사 53주기였던 때였는데 네. 그날 그 정부가 다시 노동시간 유연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에 이제 올해 초에 추진했던 그런 그 강력한 그런 유연화를 추진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52시간 틀은 유지하면서 다만 뭐 이제 제조업, 건설업, 설비, 정치, 생산직, 기술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하필이면 전체로서 그 주기에 이런 일을 한 것도 좀 하긴 하죠. 저기 문제가 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실 최근에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쪽에서 얘기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선업에서의 그 용조건 문제였어요. 네. 근데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전 벌써 1년밖에 안 했습니다. 조선 노동자들, 조선 영접 노동자들에 대한 그 대우를 원상복귀해달라는 걸로 시위가 있었고, 그거를 정부가 그냥 강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당시에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전망을 했냐면, 용접기술, 특히 조선 쪽 용접기술자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 어딜 가서든 다 환영받을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낮은 가격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이전과 같이 원상복귀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는다면 누가 남아있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걸 하고 나서 조선업계에서 용접工들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K조선 문제 있다 이런 기사를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걸 개선해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여기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노동시간을 또 유연화해서 이런 생산직이나 이런 노동자들의 이거를 노동 환경을 나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핏 들으면 뭐 나라가 힘들고 좀 경제 힘들다는데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들 수준이 상당히 특히 숙련한 노동자들이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숙련군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들이 다른 숙련 노동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인가? 지금 이제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현안을 얘기하면서 네. 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금 흔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정책들, 이런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그동안의 그 방향과 좀 다르게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던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어른 김장하. 김장하 네. 선생님이라고 이제 진주에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특히 본인 스스로도 이 다큐를 찍는 내내 그 다큐 촬영에 전혀 협조를 해주시지 않는 그런 본인은 가리되 그다음에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시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이라든가 뭐 여성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회적 불평등을 다시 평등하게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네이버에서 어른 김장하를 검색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극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이게 아마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아마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곳에서 상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 영화를 한 편 꼭 보시면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이 좀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이제 여러분 함께 보시고 지금 잠시 이렇게 치열하게 정말 금수와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치열함 그리고 너무 이제 고달픔 뭐 이런 데서 잠깐만 해방되셔가지고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런 진정한 어른이 계시는구나.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KBS 상황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지난 10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12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사장 후보자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재확립시키겠다. 박 사장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차 통보를 한 건데요.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하면서 나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또 발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알아보면 그런 식의 이 진행자들 교체를 일거에 시작한 사람은 특정 A씨다. 근데 물론 그 A씨는 박민 사장이 임명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예정됐던 사람이었고
그런 식으로 교체를 얘기할 때 당시에는 보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흐름으로 되게 좀 잘못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앵커 교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서 이거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문제 삼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일이죠. 사실 이동관이 돌아올 때 이미 예상을 했던 일들이고 지금 이제 그 KBS가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사실 주목을 네. 받는 건데요. 그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언론 개혁이나 언론 얘기를 할 때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들 거의 대부분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KBS가 공영방송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뉴스토마토도 어쨌든 뭐 아니잖아요. 공영방송 저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언론 노조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 공영방송 쪽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공영방송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언론 개혁이나 언론 문제의 거의 모든 것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그런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거는 이게 KBS가 이렇게 KBS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언론에 대한 그런 직접적 영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KBS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BS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 전체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조 변호사님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해요? 지금의 KBS의 그 상황을 만든 것,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을 임의로 해임하고 이사회 구성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그래서 본인들에게 이제 충성할 수 있는 이사들을 그 안에다 심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 그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사실은 이 방통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이제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적절한 그 견제를 위해서 여당 셋, 야당 둘로 아예 법으로 못 박아서 구성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령과 여당이 추천한 그 인사 둘로만 운영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이제 직무정지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합의제 관청이 아니라 여당 추천 이사의 독임제 관청이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 독임제 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 이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좀 무너뜨려야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이후에 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에 결과적으로 위법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빌드업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사실은 방통위가 전횡을 행사하거나 그 다음에 그 이후 KBS 이사회에도 보내는 분명한 신호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횡을 행사하면서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이른바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종속하는 방송으로 운영할 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네. 조치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또 탄핵 얘기까지 이제 꺼냈다가 일단은 좀 번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은 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소추하냐, 국회에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행정부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솔직히 위헌 정당 심판 청구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한번 너네들 해볼까? 이런 얘기했어요. 저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동훈 장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실 이야기 듣고 제가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아니 나만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탄핵이라는 거 하고요. 네. 탄핵하고 같이 생각해. 위헌정당 심판하고 서로 이렇게 맞서는 제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제도가 이제 일단 탄핵도 이제 대통령 탄핵인 경우와 대통령 탄핵이 아닌 경우는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지금 문제되고 지금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다른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사실 헌법에서 예정된 방식이고 입법부가 행정부
또는 이제 고위 공무원을 견제하는 사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위헌정당 심판이 한번 이루어지면 현대사에 남습니다. 이게 그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 이념에 근거한 건데 민주주의의 적을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적으로 공론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서로 다양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용인하고 그런 것들이 저 사상의 시장에서 이렇게 서로 논의되면서 그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정말 심각한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공론장에 있으면 안 되는 집단이니까 공론장에서 내쫓아야 되라는 건데 원래는 이런 민주주의에서 이게 들어온 게 뭐 2차 대전 때 나치 이런 경험들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위헌정당 심판의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여러 있지만 이것이 실무상 이루어진 케이스는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사건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1야당이잖아요. 제1야당이고 그 제1야당이 대중정당이고 역사도 매우 오래된 정당인데 이게 지금 뭐 저기 법무부 장관 이제 1년 좀 넘게 하신 분이 뭐 제1야당에 대해서 나 기분 나쁘니까 위헌정당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이건 헌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봐야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일성 변호사님 말씀처럼 원래 탄핵이라는 거는요 의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해서 존재했던 상시적인 제도예요. 그럼요. 근데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제도는 그러니까 강제해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 이 나치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 기존 헌정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민주적 방법을 동원하는 극약 처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보통은 선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론장 여기를 통해서 어떠한 정치 세력 내지는 정치적 의견이 선택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부의 제소와 그다음에 심판에 의해서 강제로 축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체제가 무너지는 게 이런 갑자기 포퓰리즘 극우 정당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어떤 극단적인 마음들로 하나를 모아서 갑자기 궁극적으로 이 헌정 체제를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이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탄핵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어요.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주의가 탄생한 이래 계속해서 있어왔던 상시적인 제도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라면 검사가 개인 비리를 저지르고 판사가 개인 비리를 그 직무상 관련해서 개인 비리를 저질러도 그 사람들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탄핵할 수 없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우리 헌법이 제가 그냥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판사는 살인을 저질러도 그걸 자백을 해도 임기 중에는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파면을 안 하면 그러니까 국회가 그걸 파면을 방기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오로지 국회만이 탄핵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축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파면권을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걸 직무유기라고 불러야지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9차례의 판사 탄핵이 있었는데 일본의 헌정 질서가 9번이나 무너질 위기가 와가지고 그때마다 탄핵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판사가 네. 개인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저는 그 무식함에 놀랐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런 비판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몸짓 키워주기니까 아예 말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럼 잘못을 해도 비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잘못을 비판하면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게 되니까? 잘못을 비판하는데 왜 그 사람을 키워주기가 되는 거죠? 예컨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비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야 그러지 마 괜히 한동훈 몸집만 커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몸집이 커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몸집은 비판을 하는 정치인들이 키우는 게 아니고요. 언론이 키우는 거죠. 언론이 그거는. 키워주는 거예요. 언론이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일부러 그렇게 부역하는 네. 거죠. 언론이 키워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런 걸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법이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해요. 예, 네.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원색적이고 좀 그런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하게 짚는 게 아니라 좀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발언들을 사용하는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돼 한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네. 한동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행동들이 분명히 비판할 건들이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다들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을 안 지키고 맨날 이렇게 관여를 해요. 야,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보다 훨씬 더 강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이것도 사실 문제를 삼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거를 문제를 삼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사실 프레임이 잘못된 거죠. 자, 게다가 이제는 또 이분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 변호사, 그 한동훈 장관 와이프가 변호사잖아요. 이제 김현장에 다니는. 원래 그 집이 그렇죠, 미국 변호사죠. 예. 대한민국의 법조인, 대한민국에서 뭐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을 거쳐서 된 변호사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보통 미국법 자문사라고 부르는데. 네. 어쨌든 정식 그런- 명칭은 미국법 자문사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옷 입고 무슨 봉사하는 현장 가서 뭐 적십자에 가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어제 딱 대서특필이 되면서 반응이 똑같았어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한테 사람들이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반응한 거를 내가 댓글을 하나 다 비교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이분만 아니라 장관들의 부부인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해서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치켜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뭡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한동훈 장관의 몸집 키워주기다. 일부러? 네, 일부러 몸집 키워주기고. 근데 이 진은정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그건 무슨 한동훈 뜻이에요?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읽혀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등장한다는 건 저는 그 정치 행보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본부장 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여기도 본부장이에요. 여기는 본인, 그다음 부인, 부인, 그러니까 장인, 부인과 처갓집이 쭉 있죠. 그다음에 이제는 장인입니다. 예. 예, 여기는 장모가 문제가 아니고 장인 비위 의혹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른바 여긴 천남 사건도 있지 않나요? 천남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면 하여튼 그 장인이 그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부터 뇌물성으로 의심되는 아니면 알선수재로 의심되는 이제 여러 가지 금전적 급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주식 관여 뭐 이런 부분들까지 혜택을 입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부장 비리 의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까지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굉장히 처신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까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고 특히 배우자까지 나서서 이렇게 대외적 활동을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또 국민의힘 자녀 학폭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였는데 여기에 이번에 합참의장 후보까지 김명수 씨까지 또 자녀 폭력이 그것도 중학교 때 6명인가가 집단으로 한 명은 화장실 데려가서 또 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제일 약한 서면 사과하는 것으로 처분은 끝났다고 하지만 도대체가 이런 학폭 안 하면 아예 여기는 후보도 안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인사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사를 잘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요? 왜요?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골라오는지. 기준이? 예,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면 인사검증을 잘하는 걸 볼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인사검증 시스템은 지금 이제 단순히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오냐라고 이렇게만 끝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고 이게 지금 이전까지 종래에 있었던 인사검증 시스템들이 다 없애버리고 한동훈 장관에게 이걸 다 몰아주고 한동훈 장관은 이걸 하겠다고 FBI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런 사실은 전 쇼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본인이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말이 돼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검증은 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뭐 FBI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황당무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띄우기의 한 방법으로 몰아주기로 방법으로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수준으로 지금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면 사실 인사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아무것도 예,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예. 있다. 자, 저희 뉴스토마토 정기구독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올해 창간 8주년을 맞이해서 제2창간을 선언하고 지난 2월에 타블로이드 판형을 변경했으며 데스크 실명제, 영상뉴스 강화 등의 새로운 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뉴스토마토를 구독하신 분들께는요, 통통몰 30% 할인, 토마토 케어스 컨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드리니까 여러분 이번에 잊지 말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자세한 것은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나 라이브 채팅창 맨 위에 캠페인 참여 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토마토가 바로 서는 언론입니다. 뉴스토마토의 노영의 뉴스 인사이더를 좋아하신다면 노영의 뉴스 인사이더를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라도 뉴스토마토를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조성호 변호사님, 인연위원장이 혁신위 활동 관련해가지고 중진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삐걱삐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들이 이제 해체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 나 윤핵관 아니야 이러고, 장제원 의원, 비루하게 정치 목숨을 뭐 어쩌고저쩌고 연정하느니 이러면서 나 윤핵관에서 탈퇴할래 이런 취지로 지금 여러 가지 행동하고 있거든요. 네. 헤어질 결심이 선 거네요. 이미 지난 그 작년 10월인가, 그러니까 10월이었나, 하여튼 그 이른바 청와대 인사 개편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 장제원 의원하고는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균열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쪽에서 이제 그 이른바 대통령실 인사에 굉장히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서 거기서 검찰 출신 인사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은 그때부터 이미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는 아예 정면으로 그 거론을 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권력에 비루하게 아부하면서 정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고, 나 원래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제가 볼 때 누구도 김기현 당대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유한 위원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비루하게 권력에 빌부터의 그 권력은 누가 보더라도 용산 대통령실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할 것이냐, 뭐죠? 결국엔 수사권이죠. 왜냐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학 집안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그냥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다 공천에 관여하고 대통령이 하는 다 것 그렇게 같아요.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아니,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이고 위헌이죠.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거침없이 하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남들의 그 티끌은 들보보다 크게 보면서 본인의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이제 이른바 외눈박이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과거 뭐 청와대 이른바 공천 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선 개입이라든가 선거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을 갖다가 그 마구잡이로 기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이 곧 나오긴 할 건데, 그거에 대해 그런 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실상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거의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시그널 받았다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구획관들하고는 이제 틈이 벌어졌고요. 이게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또 다 이른바 꽃밭에가 있어요. 그 꽃밭에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함께 했던, 예를 들면 뭐 40년 지기 친구, 그 다음에 검사 출신, 이런 인사들이 이제 여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 충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핵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아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들한테 갖다 줘, 이 얘기인데.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들이란 뭐 용산에 있는 이번에 30명 나간다는 그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은 대통령이 너무너무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나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세력들은 이제 완화가 되고 약화가 되고 결국 정계 은퇴 수준까지 가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돌들이 들어와가지고 박힌 돌을 빼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갈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 당의 인사나 뭐 선거 관련 공천권까지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물론 뭐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종류의 혁신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오다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감마하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도 왜 이렇게 하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곤란지경에 빠졌었잖아요. 특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약한 정도로 했었어도. 이게 사실 그분이 검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검찰을 잡고 왜냐면 있어서. 이게 문제를 삼고 이걸 이거 문제 삼아서 수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면 결국 수사 조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검찰이 움직여야죠. 네.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자기가 뭘 해도 누구도 나를 수사할 수 없다. 이분 사실은 은퇴한 이후에도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어느 경우에 볼 수 있냐면 현직 검사들이 이런 걸 많이 보입니다. 네. 현직 검사들이 법정에서 말하는 걸 법정에서 말할 때도 그렇고 뭐 법정이 아닌 데서 말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저거 위법인데? 그건 절차는 안 지켰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자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불법 자백을.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도 지금 법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죠? 법정에서 검사가 그 얘기 하고 제가 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수사 과정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걸 얘기를.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자백해요. 네. 법정에서. 근데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아무도 문제가 수사하지 돼야죠. 않으니까.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 변호사 물론 아니 문제죠. 난리를 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수사해? 하긴 뭐 공수처 하는 거 보면 그 네. 말이 맞기도 그게 하네.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지금 법원 잘못도 있는데 법원이 경찰이 이렇게 나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법원 또 그냥 넘어갑니다. 아 맞아요. 법원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네, 법원은 그냥 넘어가요. 법원 왜 그래요 맨날? 사실 제가 겪은 경우 중에서는 법원이 결정을 검사가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들도 꽤 맞아요. 자주 벌어지는데 그럼 법원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뭘 해도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고 아무도 이걸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이걸 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하고 이런 걸 이제 수사 개혁을 검찰 개혁을 했던 건데 지금 공수처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겁날 게 없는 거죠. 왜 법원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고검에서 청사관리 이제 청사 입출입 기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거부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그러면 압수를 해달라. 법원 왜냐면 형사법정이기 때문에 형사법원의 가장 강력한 권능 중에 하나는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압수를 해달라.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너무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또 그 이전에 23부의 조병구 부장 같은 경우는 네. 그 의료 기록을 이제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제출을 안 하니까 구치소에 제출을 안 하니까 그냥 압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해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검찰이 법원 무서운 줄 압니다. 제발 좀 법원이 스스로 가진 권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원래 검사는 영장 권한이 없어요. 영장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과잉된 수사, 과잉된 강제 수사, 그 다음에 그 아나무인 태도로서 위법 수사를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그 태연하게 저지르는 그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법원에 다 있어요. 법원이 법치주의에 보릅니다. 스스로의 권한 행사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대통령이 용산 떠나는 사람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모두 모아놓고 비공개 오찬을 열었답니다. 자기가 지난 대선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전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라. 유세를 할 때는 지역 현안을 모두 아우르지 말고 한두 가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언급해라. 딱 포인트 삼아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몽땅 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로 이미지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라. 야, 이런 노하우 전수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이분이 얼마나 선거를 많이 해보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만 어쨌든 당선이 되셨으니까 노하우가 있으시긴 하겠죠. 근데 이런 노하우를 대통령실 참모들을 모아놓고
전달했다는 건 아, 명백한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이건 위반이죠. 완전히 개입이고. 노골적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전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니까. 지금 사실 이거 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난리 그러면 났겠죠, 지금. 지금쯤 온갖 언론들이 다 끌어오르면서 날 뒤집어져서 지금 나라가. 예, 지금도 온갖 대서특필이 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일단 만약에 진짜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진짜 대서특필되고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언론이 공격했겠죠. 근데 저는 그 이전에 묻고 싶은 게 본인이 뭘 합니까? 정치에 대해서 압니까? 선거에 대해서 압니까? 그래 됐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지역 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좀 하세요. 제발 좀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일관된 메시지로 이미지를 만들고 신뢰를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본인이 말하면 예산이 깎이고 본인이 강조하면 또 예산이 깎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말을 해놓고 저기 가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협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나를 탄핵하라 이러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니까 본인부터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좀 유지해서 제발 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으십시오. 자 좋아요. 자 이런 와중에 송영길 전 대표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사실 송 대표가 신당 만든다는 얘기 내가 듣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비례신당 창당 의사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30명 정도가 위성정당 또 꼼수 부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창당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분 사실은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걸 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바에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하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을 거는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보다 위성정당 창당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러려면 민주당을 나가야 되거든요. 새 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이요. 지금 무소속. 네,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어쨌든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다시 복귀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그런 걸 텐데 이분이 이거를 글쎄요.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되면 본인도 이제 그 비례를 받고 다시 원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겠지만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정치적인 그런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언론사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조국 신당 하게 되면은 13% 네. 정도, 그다음에 중도나 이쪽 민주당 거 표 가져간다.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차리게 되면 16점 몇 퍼센트 정도, 그쪽 표하고 중도 표를 가져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네. 비례신당이고 위성정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생각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례정당의 출현을 현행법상 방지하려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위성정당 자체를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 비례정당을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비례정당이 난립해서 무소속에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민주당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그 위성정당 방지법이 만들어져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건 결국 합당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비례신당의 출범을 막을 수는 없어요. 현행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정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고 그 국민들의 선택에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여부의 문제이지 민주당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고 특히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본인들의 거취가 지금 속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이준석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디나 열려있다 이런 말까지 하는 중인데, 철수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본인이 또 공천받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본인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이는 거 매우 추접스럽다. 이런 말씀 안 되나? 매우 보기 안 좋다. 이렇게 좀 느낌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두 분하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십시오. 예약이 필요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 010-7613-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해 연락이 된다고 하니까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실제 여기 이영애 분들이 우리 댓글에다가 매우 친절하게 잘 받았어요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이런 쪽의 광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신뢰가 가십니까? 신뢰가 안 가는데 혼자 떠드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우리 원전 요즘 좀 잊혀지고 있어요.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사실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아무런 통제 받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갖다 버리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소신 발언했다가 왕따 당했다는 그런 서울대학교 교수님 계십니다. 서균열 교수가 바로 그분인데요. 내일은요 서균열 교수 모시고 원전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과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